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형 박상희의 죽음. 광복과 함께 표면에 나온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에게 증오와 위선의 과학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계급 해방이란 명분 아래 부모, 사제, 상하 간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더 큰 휴머니즘이요 역사의 발전이라고 가르쳤다. 인륜을 파괴하는 행동에 죄책감이 아니라 사명감을 부여한 이 악마의 논리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동족 상장과 내분의 씨앗이 됐다. 계급적 이익을 민족애와 국익보다도 더 중시하는 공산주의자는 본질적으로 소련의 국제 공산주의 전략의 민족과 국가를 파는 사대주의자였다. 김계철은 대구 사범학생으로 10월 폭동에 가담했다가 월북해 공산주의의 실상에 절망한 뒤 중국으로 탈출했다. 1994년에 44년 만에 귀향했다. 그는 대구 사범 선배 박정희 형제의 운명을 바꿔놓은 사건의 내막을 소년의 눈으로 지켜본 사람이다. 김계철은 광복이 되자 좌익 학생들이 대구 사범 김용화 교장을 연단으로 끌고 나와 여러 학생들이 보는 데서 민족 반역자라고 몰아세우는 것을 봤다. 학생들은 특별하게 친일 행동을 한 적도 없는 김 교장의 머리를 신발짝을 벗어 때리는데 교사들은 물끄러미 구경만 하고 있었다. 1946년 9월 하순 한 좌익 선배가 김계철에게 쪽지를 봉투에 넣어주면서 대구의 학생 대표에게 갖다 주라고 했다. 김군은 봉투를 들고 가다가 쪽지를 펴보았다. 시체 내구를 준비하라로 시작되는 메모였다. 쪽지를 전달받은 학생 대표는 읽어보더니 옆에 있는 학생에게 되는가 하고 물었다. 그 학생이 김군을 데리고 해부실로 가더니 약물에 담겨있는 시체와 붕대에 감겨있는 송장들을 보여주면서 본대로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10월 1일 대구에서 좌익 노동자들이 쌀 배급 1급제 반대, 박헌영 선생 체포령을 취소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폭력 시위를 벌였다. 경찰의 자위적인 발사로 시위대원 한 사람이 맞았다. 다음날 흰 가운을 입은 대구이대 학생들이 들것에 들고 나와 시위를 선동하는 데 써먹은 시체는 전날 경찰의 총격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것은 김계철 소년이 보았던 해부실 시체였음이 확실하다. 이날 대구경찰서는 폭도화한 시위군 중에 항복하고 경찰관들은 달아났다. 무기를 탈취하고 수감자들을 풀어준 좌익 극렬 세력은 동족을 상대로 한 사륙의 재전을 벌인다. 표적은 경찰과 지주들이었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다. 사륙의 방법도 그 뒤에 동족 상잔의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전형적인 공산당식이었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때로는 그 가족까지 때려 죽이고 찔러 죽이고 찢어 죽이고 찍어 죽였다. 공산당이 가학 추미적 학살을 즐긴 것은 이른바 반동 학살을 위대한 혁명적 행위로 합리화했기 때문에 양심을 마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좌익이 선동한 폭동에는 깡패와 양아치 그리고 부안해동한 민중이 대거 참여하여 절대되지 않는 사륙에 돌을 더했다. 좌익 의대생과 의사들이 인명살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북 도립의원에 실려온 부상경찰관들은 화단 주변에서 폭도들에 의하여 맞아 죽었다. 그중 몇 사람은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죽음 직전에 경련을 일으켰다. 이를 보고 청년들은 저놈들 아직 덜 죽었다고 확인 타살을 했다. 어떤 부상한 경찰관이 살려달라고 병원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폭도들이 그 사람을 끄집어내리려고 했다. 그 경관은 계단에 모서리를 쥐고 안 내려오려고 하는데 위에서 그 병원 의사가 떠밀었다. 아래로 굴러떨어진 경관의 머리를 폭도들이 돌을 번쩍 들어 내리쳤다. 머리는 박살이 나고 흰 것이 튀어나왔다. 10월 2일 오후 미군은 대구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사태를 장악했다. 좌익 폭도들은 그러나 대구 군교로 진출하여 살상의 피바람은 경북으로 번져가기 시작한다. 박정희 일가가 한때 살았던 칠곡군 양목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폭도들은 양목지서를 먼저 습격해 주재 중인 새 경관을 기둥에 결박한 다음 낫과 도끼로 전신을 참살했다. 또 외관 경찰서를 습격해 서장 사택을 파괴하고 서장, 수사과정 외 4명의 경찰관을 도끼로 참살했다. 특히 장 서장은 두부로부터 밑으로 절반을 째 죽였다. 박정희의 셋째 형 박상희가 주동한 구미폭동은 위에 묘사된 사륙극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다. 대구시보 정치용 기자가 쓴 기사에 따르면 선산군 민전 사무국장이자 선산인민위원회 내정부장이던 박상희는
2천여 명의 군중 등을 이끌고 적기가를 부르면서 구미에 있는 선산경찰서를 습격, 백철상 서장에게 전 기능을 인민위원회에 이양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성동 소녀는 경찰서 옆에 살고 있었는데 이때 구경 삼아 거리로 나왔다. 폭도들이 곡괭이와 새스랑을 둘러매고 경찰서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중술 경사가 경찰서 뒤편 철조망을 넘다가 곡괭이에 얻어맞아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더니 달아나는 것이 보였다. 일제 때 기마부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민전 간부 김정수가 무기고를 열고 총과 실탄을 나눠줬다. 좌익 폭도가 처음으로 쳐들어간 곳은 대성당 약방주인 송대헌의 집이었다. 폭도들은 송씨와 그의 아버지를 끌어내더니 기름통을 가져와 2층 건물 현관에 석유를 붓기 시작했다. 불을 붙이려는 찰나 야 이놈들아 하는 우렁찬 소리가 들렸다. 박상희였다. 누가 이 집에 불지르라 하더노? 어느 놈이 시켰노? 앞으로 투쟁과업을 계속하다가 보면 부상자들도 나올 낀데 약방을 태우면 너희들은 어디 가서 약 바를 거야. 청년들은 호랑이 같은 박상희의 호통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껌뻑였다. 약방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송재욱 선생은 학교에서 노래 가르치지 너희들한테 욕 가르치나. 이 할아버지는 독립운동했는데 너희들한테 뭐 잘못한 거 있노? 그런데 왜 불질러? 집에 안 가나? 박상희는 청년들이 흩어지자 멍하니 서 있는 송재욱을 향해서 야단을 쳤다. 조사부 차장은 여기서 뭘 하노? 신분도 안 밝히고. 송재욱은 광복 직후 박상희의 지도하에 결성된 건국준비위원회 구미지부의 조사부 차장이었다. 박정희의 셋째형 박상희는 일제 때 조선 동아일보의 구미지국장 겸 주재기자로 일했고 신관의 간부로서 한일투쟁에 앞장섰었기 때문에 그의 권위는 대단했다. 송재욱의 증언에 따르면 박상희는 구미에 있던 선산경찰서 유치장에서 광복을 맞았다고 한다. 예비 검속대에 있었던 것이다. 8월 16일에 박상희는 마을 청년들을 이끌고 일본인이 경영하던 통운회사 건물을 인수해 건국준비위원회 구미지부 간판을 내걸었다. 박상희는 구미국민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군인들의 무장해제도 지휘했다고 전한다. 박상희의 활약 덕분에 적어도 구미에서는 이승만보다는 여운형의 존재가 더 알려져 있었다. 송재욱에 따르면 구미국민학교 교사 20여 명 가운데 3분의 2가 좌익화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10월 폭동 때도 앞장서고 대부분 6.25 동란 중 월북하고 만다. 송재욱은 몇 안 되는 우익교사 중 한 사람이었는데 좌익들의 아지트로 끌려가 더러 매를 맞았다. 박상희는 신탁통치 반대 시위도 지도했는데 좌익들이 찬탁으로 돌아버리자 그는 침묵을 선택했다. 육척 장신의 힘은 장사이고 인간적인 포용력이 컸던 박상희가 구미 폭동을 지휘한 덕분에 이곳에서는 유혈 사태가 빚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구미 사람들의 한결같은 견해이다. 박상희가 구미 폭동을 기획했는지 아니면 사건이 터진 뒤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구미에서의 폭동도 면사무소에서 오늘 쌀을 나누어 준다더라는 소문이 발단이었다. 구미 면사무소로 몰려간 사람들이 쌀을 달라고 요구하자 직원들은 어리둥절했다. 흥분한 주민들 사이로 파고든 좌익분자들이 선동해 쌀 창고를 탈취하게 되고 이때 박상희가 등장한다. 그는 군중들을 지휘해 선산경찰서와 면사무소를 점령한다. 구미 좌익 정권을 세운 것이다. 폭도들이 선산경찰서를 접수한 뒤 맨 처음 시작한 일은 우익 유지들을 잡아들이는 것이었다. 구미 면장을 비롯해 의용소방대장, 이승만계 독립촉성회 간부들이 붙들려왔다. 이들은 박상희의 마작 친구들이기도 했다. 이들을 경찰서로 데리고 온 청년들도 좀 들어가 있으시오 하면서 곱게 밀어넣을 정도였다. 박상희는 선산경찰서 직원들을 포함해 30명쯤 되는 우익 인사들을 데리고 잡범들이 갇혀있는 유치장 앞을 지나는데 잡범들이 풀려나는 줄 알고 환호성을 울렸다. 박상희는 꽥소리를 질렀다. 입맛을 나가면 또 못된 짓 한다. 여기 그대로 놔둬라. 박상희는 경찰관들과 우익 인사들을 경찰서 본관 뒤편에 있던 자동차 부품 수리 창고에 가뒀다. 송재욱은 자신의 부친과 조부가 갇히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박상희는 폭도들을 향해서 말했다. 이놈의 자식들, 네 편 내 편이 어딨노? 다 같은 조선놈들이. 단추만 바꿔 달면 일본 경찰도 조선 경찰이 되고 조선 경찰도 인민 경찰 안 되나? 이 사람들도 우리 사람으로 만들면 될 것 아닌가?
어느 놈이건 이 자물통에 손만 대봐라. 내 손에 맞아 죽는다. 알았지? 박상희는 청년들이 뒤로 물러나자 직접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는 자신이 갖고 다녔다. 창고는 틈새가 벌어진 나무 판자로 만든 것이어서 발로 차면 부서질 정도였다. 이날 밤 수석과장 박학림은 창고를 빠져나와서 대구까지 걸어갔다. 박상희는 경찰서로 돌아와서 책상 위로 뛰어 올라가더니 소리쳤다. 우리는 이제 성공했다. 이제 치안을 유지하자. 다음 날인 10월 4일 오후 충청도 경찰병력을 태운 트럭 2대가 구미역에 도착했다. 박상희의 부하인 김정수는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공포를 쏘아대기 시작했다. 경찰은 대구 쪽으로 떠났다. 이날 밤 구미, 선산 곳곳에는 횃불이 올랐다. 폭도들은 3355 짝을 지어 마을들을 오가곤 했다. 그러나 대구와 외관이 미군과 진압경찰의 개입에 의해서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박상희의 기가 꺾이기 시작했다. 그는 창고에 감금했던 경찰관들을 풀어주고는 사물을 보도록 했다. 10월 5일 새벽 대구에 파견되었던 충청도 경찰병력이 군용 트럭을 타고 구미로 쳐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들은 대구, 영천, 외관을 거쳐오면서 경찰관들이 무참하게 학살된 것을 목격해 흥분 상태였다. 경찰은 총을 난사하면서 구미를 진입했다. 거리로 나왔던 민간인 수명이 사살됐다. 총소리가 나자 경찰서를 지키던 폭도들은 달아났다. 허술한 창고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총소리에 용기를 얻어 문을 박차고 바깥으로 뛰쳐나왔다. 사람들은 서장실로 뛰어들어갔다. 하루 전에 석방되었던 백철상 서장 옆에 박상희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상희, 자네는 도망가지 말게. 우리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니까. 우리가 보증을 서겠네. 유지들은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총소리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윽고 경찰서로 진입하는 소리가 들렸다. 박상희는 갑자기 창문을 밀어 올리더니 몸을 날려 뛰어나가는 것이었다. 1층에 있던 서장실 바깥은 높이 3m쯤의 축대였고 그 아래는 누런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논. 박상희는 논바닥으로 떨어져 엉금엉금 기고 있었다. 그보다 먼저 뛰어내린 사람들도 함께였다. 유지들은 그를 향해서 소리치고 있었다. 돌아온나 뭐하러 도망가노. 우리가 다 말해줄 거라 해. 그 순간 서장실로 밀려든 경찰관들이 박상희를 향해서 집중사격을 했다. 그는 누런 벼 위로 쓰러졌다. 이걸 보고 있던 우익 인사들이 모포를 들고 뛰어나갔다. 박상희의 가슴과 배에서 피가 솟아나고 있었다. 그의 오른손을 만졌다는 김성동은 숨은 붙어 있었는데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선산경찰서 경찰관들이 박상희의 여동생 박재희의 집으로 뛰어가 알렸다. 박재희는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한정봉이 따라 나가더니 이불에 둘둘 말린 박상희를 업고 들어왔다.